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쏘아 올렸죠. 우리 정부는 사거리와 비행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ICBM으로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ICBM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 됐는데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던 4년 전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 명백해졌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파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 발사된 미사일의 사거리는 무려 13,000km입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탄두를 탑재하면 뉴욕과 워싱턴을 동시에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잠시 후에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 전 대통령이 표현을 했죠. 현충원 방문 후에 대구 달성군의 사저로 내려갔는데 인사말을 하는 도중에 소주병 테러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는데 자, 금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박 전 대통령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오후에 대구 달성군의 사저에 입주했습니다. 현장에 정말 수많은 인파가 박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이들에게 대구 달성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의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를 마쳤고 이웃 주민들에게 이사 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떡인데요. 일단 사저가 위치한 쌍계 1리 그리고 이웃에 있는 쌍계 1리와 초곡리 등을 포함해서 179가구의 이사떡 세트를 보냈다고 하고 상자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약과 시루떡을 비롯해서 10여 종의 떡이 포장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내려옴과 동시에 떡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동고동락했던 친박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기춘 비서실장님 오셨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김재원 우리 최고도 계시고 저기 백승주, 그다음에 최경환 장관님, 유기준 장관님, 조윤선 의원 다들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는 분들입니다. 자, 구속이나 코로나 확진 같은 어쩔 수 없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모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 워낙 오래간만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5년 가까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그 다른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아무도 만나질 않았어요, 정치인들을. 네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워낙 그 거리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5년여 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부 당시에 그 고위직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네. 이제 아마 환영 겸 이런 행사를 치른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저 앞에 선 박 전 대통령 꽤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자신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수많은 지지자
그리고 친박계 인사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대구 달성구 사주에 입주했고 이사떡까지 돌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 인사말을 하는 도중에 소주병이 날아든 겁니다. 다행히 소주병이 박 전 대통령이 서 있는 곳까지 도달하지 못했고 또 경호원들이 막아서면서 가까스로 봉변은 면했습니다만 어쨌든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그 장면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조용히 하실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이야기가 끊겨서 예. 허 의원님, 네. 소주병 던진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40대 남성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하고 있다 이 어. 정도 저는 들었고 우선은 네. 여유롭게 대처하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보면서 그나마 그러니까요. 다행이다. 네, 당황하지 않고. 생각을 했고 네. 저희 같았으면 당황했고 사실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흔들리셨을까봐 걱정했는데 지금 네. 표정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지금 추경호 의원이 지역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 나오셔서 네네. 직접 그 현장에 없었는데 그 라이브로 저거 보시면서 얼마나 걱정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우선은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기존과 변함없이 그 메시지에 확실히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저 병을 던진 사람이 보니까 나이가 47살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인혁당 사건 뭐 피해자 운운하는데 그 사건은 1964년 70년대 때 사건 아닙니까? 본인이 어떤 고리로 해서 뭐 가족이 피해를 받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날 오후부터 술을 먹다가 네. 먹던 술병을 들고 와서 던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주 큰 조직적인 어떤 그런 기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보다는 개인적으로 술 개인적인 먹고 일탈. 예.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주병이 날라왔는데 영상으로 확인하셨겠지만 뭐 미동도 없이 이제 딱 지키고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큰 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소주병 테러를 이렇게 당하는 그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입니다. 자, 2006년도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단상에 오르는 그 찰나 당시 박 전 대표가 흉기로 오른쪽 뺨을 다치게 되죠. 피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11cm 정도가 찢어졌고 봉합하는 그런 수술까지 가졌던 그런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건강 상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예전에 그 선거 지원 과정에서 지방선거 지원 과정에서 해를 당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데 그때 사실 생명 위태로운 정도였거든요. 그것이 계속 이제 아직도 여전히 많이 아프신가 봐요. 오랜 기간 동안 그동안 고통을 겪으셨던 그런 걸 고려하면 아마 빨리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홍성필 의장님, 저때 기억하시죠? 다시는 저런 일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소주병도 좀 위험천만했었는데. 뭐 당연히 이 문제가 다행이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특별한 어떤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마음 심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일 자체는 굉장히 엄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 정치적 테러 또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각을 이유로 정치인들이나 공적인 인물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일들이 없었는데 유독 최근에 있어서 그 지난번 과거에 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까지 포함을 해서 정치적 의사 표시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나 또는 그리고 법률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엄정하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의 뿌리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려면 뭐 도마도를 던지거나 뭐 계란을 던지거나 이런 일들은 도마도는 괜찮은 겁니까? 그런 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보이지만 커터칼이라든가 이렇게 소주병을 던진다든가 이렇게 위해를 직접적으로 신체적으로 가하는 것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기억에 남는 게 그 당시에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그 박 전 대통령이 그 이제 유세 도중에 커터칼을 당했는데 이쪽을 그 당시에 그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엄청 위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양악 수술이라고 하나요? 할 때 이제 잘못 건드리면 마비가 되고 그 지점까지 가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숙이. 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거기까지 갔으면 박 전 대통령이 아마 상당히 후유증이 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시 생명의 위협이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건강 회복했고 어제도 소주병 테러가 있었습니다만 앞서 영상 보셨듯이 물리적인 피해는 일단 없었다는 점 천만 다행인데 어쨌든 저러한 의사표현, 정치적 의사표현을 좀 자제해야겠다는 그런 경각심도 함께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던 윤 당선인은 측근을 통해서 축하난을 전달했는데요. 난을 전달하면서 다음 주에라도 찾아뵙고 싶다라는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사저로 가시게 돼서 아주 참 다행이고 저도 한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저로 가셨다고 해도 또 건강이 어떠신지 좀 살펴가지고 괜찮으시다면은 지금 당선인께서 계속 한번 접견하겠다 하시는데 혹시 의지는 어떠십니까? 궁금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저희 대통령을 방문한다는 그런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긴 했지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받은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측근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합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식으로든 도와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2013년 국정원 댓글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윤 당선인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명예회복도 좋습니다만 어제 퇴원했는데 바로 다음 주에 만나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좀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민생 탐방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을 이렇게 돌면서 이제 아마 대구 부근에 갈 계획을 일부러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는 의사 표시를 지금 명확하게 안 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저 난을 전달하러 간 사람이 그런 뜻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윤석열 당선인도 건강을 잘 챙기라 이 정도만 얘기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만나겠다든지 아마 이런 입장을 지금 공개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명확히 안 한 걸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저 만남의 성사 여부가 좀 불투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석표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이런 면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방금 우리 사건도 보았지만 지금 바로 내려가신 시간이고 그러나 아마 여러 요로를 통해서 당선인께서 이런 제 생각에는 두 분 다 앞으로 이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내놓으실 메시지의 상당 부분도 국민 통합에 방중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도 많은 사람들을 더 좋은 사람들이 국가 발전에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자체가 지역을 떠나서 많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런 메시지이시기 때문에 제 생각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의 만남 자체는 긍정적이고 또 그 두 분 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생각하실 부분이 적지 않을까. 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쭉 그동안의 그 뉴스나 어떤 그동안의 그 행보를 보면은 진짜 박 전 대통령은 뼛속까지 정치인인 것 같아요. 뼛속까지. 그래서 본인에게 당신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상황에
어제 그 멘트에서도 보면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데 방점이 좀 찍혔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 뭐 윤석열 당선인과 어떤 관계가 좀 껄끄럽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여유를 가지고 만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높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야 건강이 회복되셨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너무 서두르지는 다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걸 하시기보다는 단순 문안 정도 드리는 형태로 많은 분들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문 대통령도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축하난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마무리 잘하시고 임기 건강 잘 챙기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메시지는 아주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일단 두 분이 표면상으로 덕담을 주고 받으신 거예요. 그죠? 네. 뭐 두 분의 어떤 악연이 일부 있긴 하지만 덕담을 주고 받으신 거고 사실 사면 되실 때 지난해 12월은 대선이 한창일 때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될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못 하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 이재명 후보도 뭐 이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는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라도 하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전제가 먼저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 이제 또 예를 들어 드리면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지난 1월이었죠. 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대세였어요. 거의 뭐 50% 넘나들고 조금 빠지기 시작하니까 작년 초일 거예요. 네. 그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말을 꺼냈어요. 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그냥 대세론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문 대통령께서 다 감안하고 이렇게 해줬다는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이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지 다음 주부터 민생 탐방한다고 하는데 일부러 대구 경북 지역의 일정을 조금 빼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남이 성사되면 바로 달려갈 수 있게끔 뭐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남이 언제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겠고 취임식 참석도 이어질지 이번 수도 한번 제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두 사람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난을 보낸 것은 똑같은데 두 사람 사이의 교통 정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의 골만 지금 깊어지고 있는데 일단 청와대가 먼저 얘기를 좀 꺼냈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되실 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윤 당선인 측은 하나하나씩 반박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느냐,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그냥 만나자라는 얘기에 아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냥 덕담 나누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냥 덕담 나누고 사진 찍고 할 일이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이 다른 이들이라는 것은 윤핵관 혹은 뭐 다른 제3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윤 당선인의 판단을 흐린다라고 청와대 쪽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의 쪽에서는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허은하 의원님, 네. 어떻게 저 두 공방을 좀 보셨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 그 이양 과정이 긍정적이었고 순탄하게 진행이 됐었더라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켜보셨습니다. 지금 뭐든지 발목 잡기를 하고 있고 가짜 뉴스를 지금 청와대 발로
보여주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을 알고 싶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네. 지금 차담회를 말씀하실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은 정말로 불통 정부로 끝나는 것 같다. 물러날 때와 떠날 때를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진정한 리더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참 아쉬웠던 게 네. 장관들을 임명하실 때도 네. 어느 정부보다도 이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고였죠. 35명 정도가 됐는데요. 이러한 불통의 이미지를 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좀 열어주시고요. 함께 기업에서도 만나서 대기업의 대표들도 만날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차담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에 준해서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인사 문제에 이번에는 윤 당선인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선인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이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 아닙니까? 등기 명의 이전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법률적인 권한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집을 이렇게 좀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그거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그건 원론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반박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거든요. 영상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사권은 문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다. 알겠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에 대해서는 당선인의 뜻이 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느냐라고 또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윤 당선인 앞서 얘기한 대로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하지 않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수현 소통수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그걸 행사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나중에 지금 당선인도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인사 권한을 임기 말까지 행사하면 될 일이다. 나중에 5년 뒤에 임기 말이 되더라도 그때 우리랑 똑같이 하면 될 일 아니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워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게 거의 그 감정적인 언사로 저는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 대통령의 당선자가 확정되고 나서 네. 실제 취임 때까지는 대략 한 2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죠. 그렇죠? 그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새로운 뭐 임기 몇 년짜리 뭐 4년짜리 예를 들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4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임명하면 이 한국은행 총재는요. 본인을 임명해 준 사람과는 불과 한 달 남짓 정도 그 같이 하지만 나머지 뭐 3년 10개월 정도는 새로운 대통령하고 임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과 한국은행 총재가 서로 이런저런 뭐 소통을 해가면서 일을 처리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뭐 청와대 얘기가 법률적으로 따지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5월 8일 날 뭐 임기 4년짜리 누구를 임명한다. 그게 우리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청와대가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거의 관행으로 보아도 네. 그런 경우에 그 이제 흔히 알박기 인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대개 자제,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해왔던 게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선인께서도 너무 강해요. 거의 묶어 더블식으로 가버리니까 뭐 단 하루도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그럼 또 예비비 지급이 안 된다니까. 그럼 나 통일동에 가겠다. 그럼 경호하고 또 안 보면 어떡하냐. 난 그럼 거기서 간이침대하고 살겠다. 그럼 어제 또 말씀하실 때는 아니 뭐 장건집을 다 끝난 집주인이 나갈 때 무슨 고치고 나가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게 에스컬레이트가 되면은 진짜 당선인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전선에 뛰어드시면은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실 게 아니라 진짜 저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러다 진짜 정권 교체하면서 전현직 대통령들이 저 두 분이 만나지 않고 헤어지는 게 어떻게 되는가? 그럼 그다음 앞으로 2020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좀 쿨다운 하시고 어떻게든 두 분이 좀 만날 수 있게
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쿨다운은 같습니다. 양쪽 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네, 양쪽 다 쿨다운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도 네, 들고 네. 그리고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냐하면 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는지를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정권 교체를 희망했던 국민들께서는 공정과 상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해주시고 내로남불하지 않고 불통하지 않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던 대로 당신들도 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 앞으로 내로남불 하세요. 앞으로 불통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신 다음에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 예. 일단은 뭐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그리고 청와대와 지금 당선인 측의 여러 가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국민들에게 계속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쿨다운이 필요하다는 건 뭐 저도 그 같은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변 또 권력의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도 네. 뭐든 여러 가지 일들이 갈등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이렇게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중자애를 해야 한다 이 부분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외부로 불거지는 데는 인사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쪽에 더 책임이 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도 사실 새로운 정권에서 대통령을 과 정부의 중책을 맡아서 일할 분들을 그 과거에 그 대통령께서 지명하신다면 그건 뭐 그리고 6월달 이제 그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생각해서도 국민들의 시선을 아직은 이렇게 포기할 때가 아니고 국민들의 인식과 그 눈높이를 절대적으로 맞춰야 될 시기다. 그래서 양쪽에서는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방금 마지막 나온 얘기처럼 뭐 너도 당신들도 나중에 정권 말기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정치권에서 나와서는 되지 않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 최악의 코멘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 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쪽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이제 법과 정치의 영역이라고 봐요. 이걸 법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치를 좀 도입을 해서 서로 좀 밀고당기게 하면서 주고받으면 어떤가, 속된 말로. 근데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이주열 지금 그 한국은행 총재가요, 원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분입니다. 임명한 분이고 그분이 임기가 찼는데 그분을 그냥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더 하신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명된 분의 어떤 커리어나 스펙, 그동안에 걸어온 길을 따져서 이걸 따져야지. 이건 내가 신권력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넌 나가는 사람이니까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너무 좀 거친 게 아니고. 꼭 한국은행 총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 같고. 예로 들어드린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알박기 인사와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가 자체 조사를 했더니 총 59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과 인사에 관한 충분한 협의 없이 후보자를 사실상 통보하듯 지명한 것이라고 하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새 정권의 새로운 출발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두 사람의 회동은 자꾸 요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번 주도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면 또 가능할지 그것도 의문이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신구 권력의 충돌 양상은 또 있습니다. 사법 분야로도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단초가 된 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 때문입니다.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소위 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하에 있습니다.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40여일 후면 정권 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 보고마저 차질을 빚게 하는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사보타지로 의심받기 충분합니다. 자, 법무부가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하고 있는 건 수사지휘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바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폐지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윤 당선인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그리고 검찰총장의 예산 편성권, 법무부는 이 모든 걸 윤 당선인의 모든 공약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회견까지 직접 자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사실은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네?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지금 인수위원회가 문제 삼는 거라기보다는 태도를 문제 삼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입장이 나와 있는데 그럼 알아요, 인수위원회도.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상태에서 법무부 그 보고를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수사지휘권 폐지는 바로 그 보고하기 전날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어요.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네. 저는 이게 좀 약간 도발적 성격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의 입장은 다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기자들 불러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인수위가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 네. 안 해도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한다는 거는 다 아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 저는 오히려 궁금한 대목은 네. 박범계 장관이 본인도 그거 뻔히 알 텐데 왜 이런 언행을 의도적으로 했을까 하는 부분이 사실 그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했을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 이제 최 의원께서는 이게 먼저 저게 먼저 차원인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수위 차원에서 또 업무보고까지 또 받지 않는다는 거는 또 그것도 또 좀 상식이 어긋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지휘권 부분은 원래 그게 만들어질 때는 필요하니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필요 없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다른 나라도 한두 군데 일본이나 있어요. 독일 뭐 이런 데도 있긴 근데 합니다만 거의 사문화됐다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쓰이진 저는 않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저 국민의힘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이거를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명정대하게 조직을 운영하셔가지고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잘 지명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이 사문화됐다는 것은 그게 시대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황이 사실 조성이 된 건데 지금 와서 다시 이 얘기가 올라온 것은 이게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사실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에서 뭐 여러 가지 추측이지만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인수위하고 충돌하는 양상을 빚는다는 자체가 네. 바로 이게 검찰과 법무부의 운영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사실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나 표현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게 사법부 독립이나 뭐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서도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것이 문정부 5년 동안 있어왔던 어떤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사실상. 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수인계를 안 해주면 어떻게 다음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것. 이 정권만 잘 끝내면 된다, 정권 마무리만 생각을 하고 계시지 그 다음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제발 말과 행동이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절차적 그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은 많이 하시면서 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저희에게 소통하라고 하시면서 큰 소리 치시고 진짜로 소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제발 전반적인 것을 잘 들어서 미래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사례를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역대로 4차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1차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3차례. 이렇게 해서 모두 4차례인데 문재인 정부 때가 많이 몰렸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차례나 지금 발동을 했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1차례 발동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잘 없던 일이었고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 두 정부에서만 수사 지휘권이 발동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박하고 있는 법무부의 박범계 장관 기자회견까지 한 그 태도를 문제 삼고 또 내용도 문제 삼으면서 사실상 업무 보고 거부라는 초강수까지 뒀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안 되고 중립을 기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일하는데 뭐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가 있겠어요. 법무부 업무 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무부의 업무 보고 일정의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전 임기 때랑 달리 그 법무부 검찰이 업무보고 따로 하게 됐는데 뭐 장관으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질문만 드릴게요. 대검 입장하고 법무부 입장은 많이 다른가요, 정말로? 글쎄, 크게 다르다고 생각 안 했는데. 자, 박 장관이 반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을 사실상 정치권으로 끌어낸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 어떤 제도이기도 한데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윤 당선인의 영리를 건드린 게 아닌가 하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수사 지휘권 논란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당시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지금 검사들이 뭐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 다 이거는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공개적으로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입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뜨겁게 다퉜던 두 사람인데 홍성필 회장님, 저 모습 기억하시죠? 저것 때문에 더 두드러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윤 당선인의 어떤 그 정치인의 행보로서의 시작이 저 장면이 아닐까 싶긴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그 대선 과정에서 구호가 국민이 키워낸, 국민이 불러낸 후보였다고 하는데 저 장면이 사실은 국민이 윤석열을 불러내게 된 어떤 그런 사실 상징적인 장면들을 보여준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저 발언에서 느껴지는 것은 뭐 정치인들이나 또는 행정부에 있는 분들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의 시야에 국민이 없다라는 점,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자기들만의 거만합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수사지휘권 부분은 사실 민생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넓게 보면 뭐 이제 수사지휘권이 우리 민생에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닥친 지금 현재 민생 코로나 문제라든지 뭐 유가 인상 이런 거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당연히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준다는 차원에서는 민생에도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예. 있는데 이제 당장에 있는 우리 민생 현안들이 코로나 문제라든지 네.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이 안 되는 부분이 다급한 과제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 수사지휘권은요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없애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데 지금 민주당이 172석이고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의 3석을 얻어봤자 113석이에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일부에서는 타협적으로 나오는 게 그 수사지휘권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아주 제한하자.
그런 것도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야지 대답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치고받고 하면은 그 말씀은 협치를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방금 되는 말씀 겁니까? 위험한 발언 같아요.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인데요. 네. 정확하게 뭐냐면 그 지금 인수위에서의 지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문제가 단순히 지금 이 이슈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쪽에서 최근에 이제 원내대표도 새롭게 그 지도부를 편성하셨는데 그분들 말씀이 이제 5월 9일까지 목숨을 걸고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해내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검찰 개혁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아까 사회자님 말씀처럼 민생에 관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검찰 개혁에다 핵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박병규 장관의 어떤 발언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고전적인 갈등을 계속 연출하겠구나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힘에 의한 어떤 국회에서의 그런 논리를 계속해서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이런 개혁에 관한 그 불필요한 공방들이 계속되겠구나 이런 또 우려도 함께 더 깊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못하죠, 민주당이 반대하면.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거는요. 공약입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 공약을 실천할 기회는 5년이에요. 5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걸 지금 밝힌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그걸 가지고 민주당과 충돌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걸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수사 지휘권을 민주당이 그리고 이번 법무부 장관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박범계 현 장관까지 너무 많이 오남용했다라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판단, 자성의 목소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조응천 비대위원 역시 그러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오남용해 왔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을 하도록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원래 칼은 꺼냈을 때보다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섭죠. 원래 수사지휘권이라는 거는 그렇게 함부로 그냥 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번 정부에서 너무 많이 꺼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 자체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가지고는 필요하다. 자, 어쨌든 법무부의 입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사 지휘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검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한 걸로 알려지면서 법무부와 또 대검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김호수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 그리고 민주당의 비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어떤 권한이 절제되고 또 직접 수사나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김호수 총장은 원래 입장이 이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입장이 바뀐 건지 아니면 내부 논리에 지금 굴복을 당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나중에 사적으로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검찰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특히 정치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검찰 수사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정치인 출신인 추미애 전 장관, 그다음에 지금 박범계 현 장관이 사실 자기들 의도 어떤 뭐 그게 진영 논리든 뭐든 간에 그걸 가지고 사실 검찰총장을 좀 흔든 측면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교훈 때문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인 출신 장관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정말 상식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수사지휘권 쓸 일도 없어요. 그러면 이 논쟁도 사실 불필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보면 김호수 검찰총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어떤 법무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 그거 아마 그동안에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입장 표명을 못했겠죠. 그래서 지금 수사지휘권 폐지를 찬성하는 것이 김호수 총장의 본심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장 변화가 아니라 그동안에 참고 있던 얘기들을 본심을 밝히지 못했던 거죠. 드러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사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저런 얘기를 한 걸 두고 사실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친여 검사라고 많은 평가들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이 키운 당선인이잖아요. 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 원칙이 벗어나지 않았고 늘 같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고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김호수 지금 총장은 그 정도는 안 되는 그릇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좋은 말을 해줬는데. 정치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장관도 그렇고 국민의 일을 하는 사람 누구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의 원칙은 지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지금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의 마음을 바꾼 것이라면 그것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김호수 총장은 참 안 됐어요, 보니까. 이래저래 욕을 먹어요, 이래저래. 지금 우리 허 의원님께서 참 까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 까면요. 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권성동 의원은 뭐 알아서 거취를 정하라. 근데 저는 아까 조홍천 의원 말씀하신 게 김에 쏙 꽂히는데 사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 5천만 대한민국 일상생활을 다 파고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거대 권력에 대해서는 민주적 또는 문민적 통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큰 조직을 그저 혼자 막 움직이게 놔두면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공수처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거를 문민적 통제를 좀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거 유지하면서 취지를 살리고 그리고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정말 중립적으로 사용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는 오래 있었던 제도이고요. 잘못은 지난 정부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그 법무장관 하셨던 분들이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거 그리고 뭐 나쁜 의미에 있어서의 창의성을 발휘한 것이다. 이 제도 자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놓아둔 제도인데 이렇게 제도가 빗나가도록 만들어 버린 것에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가 계속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자기 편에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꼴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김호수 총장의 기본적인 뜻은 검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사실 입장과 또 그다음에 사법권, 그다음에 검찰권의 독립적인 운영을 지지하는 기본 원칙을 가진 분들한테는 다 같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입장의 변화가 시기에 따라 생기느냐. 그게 과연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검찰을 이끄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것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수사권 폐지, 수사 지휘권 폐지를 놓고 갑론을박 말들이 많습니다. 자, 검찰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공감하며 오히려 법무부의 각을 세우자 일각에서는 새 정부에서 시작될 검찰의 신적폐 수사를 둘러싼 전초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당선인 공약 대령이요.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 하시. 저는 일단 반대고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있어야 하고요. 무엄하다. 당선인 공약을 어찌 반대한단 말인가? 5년간 그렇게 검찰 개혁한다더니 잘 안 됐다고 지금 고백하는 건가? 우리는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다. 죽을 각오로 중수청 통과. 자, 여야의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범계 장관을 향해서 목리 부린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민주당은 또다시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 지휘권 폐지 방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것은 목리에 불과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는 자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더구나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들이어서 검찰 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 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우리 당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쥐겠습니다.
자, 더 단단히 죄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검수완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사도 여러 가지 민감한 수사들도 다 특검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핵심이 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조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자고요. 만약 민주당의 뜻대로 됐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뭐 중수청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네. 어디든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검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검찰이 되는 거예요, 수사권. 그러면 또 그때는 이제 또 중수청 개혁한다고 나올까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기관을 하나 만들어 어디든지 수사를 하는 기관은 있어야 돼요. 네. 그걸 지금 우리가 검찰로 부르든 공수처로 부르든 중수청으로 부르든 수사를 하는 기관은 있어요. 근데 그 수사기관을 지금 못 믿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어떤 뭐 진영 논리라고 저는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누군가 수사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걸 또다시 불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검찰이 무슨 그렇게 거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검찰은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외에는 다른 권력은 없습니다. 그럼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범죄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고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문제인가요? 그런 점을 저는 사실은 일반 시청자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검찰의 거대 권력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죠. 검찰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말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지금 보면 당선인께서도 그 선거 과정에 적폐 수사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시스템을 하겠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취임하셔가지고 검찰을 지휘한다기보다도 검찰이 이제 밑에 있게 되면은 또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이 정말 공정하게 여야 가리지 않고 할 것이냐 그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어제 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보면은 그 당선된 박홍근 의원이 뭐 강한 야당, 그다음 뭐 정치 보복 방지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재명 후보와 또 저 문재인 대통령 지켜드리자. 그러니까 모든 게 정치적 접근이 되다 보니까 네. 타협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진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이런 거 포함해서 좀 이렇게 좀 톱에서 잘 정리가 되면은 좀 밑에서도 좀 편하게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오늘 아침 방송 전에 확인한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이게 어떤 미사일인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2022년 3월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동지께서는 친필 명령서를 하달하시고 시험 발사 현장을 찾으시어 또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하셨다. 드러났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셈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이 화성 17형을 괴물 ICBM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그만큼 위력이 대단한 겁니까? 사실 이 화성 17형 미사일이 처음 그 외부에 알려진 것은요. 네. 2020년에 북한의 그 노동당 당창건 75주년 기념 행사에서 처음 선을 보였는데요.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ICBM 미사일은 네. 2017년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기 전에 쐈던 화성 15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화성 15형과 비교해 보면 길이가 일단 한 3m 정도 늘어났습니다. 더 길어졌고. 운송하는 그 이동수단의 바퀴 수를 보통 세는데요. 네. 화성 15형이 9개였습니다. 근데 화성 17형이 11개가 된 거죠. 그래서 한 3m 정도 늘어났고 네. 직경도 한 2.5m 정도에 달합니다. 이게 뭐 말이 2.5m지 그 옆에서 그거를 본다 그러면은 얼마나 압도되겠어요? 그 스케일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괴물 ICBM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사거리도 굉장히 길어서 13,000km가 날아가서 미국 본토도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노동신문에 보도한 것을 보면 이번 화성 17형은 1,090km 정도를 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성 15형이 950km 정도를 날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40km 정도 비행 거리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뭐 충분히 가능하고 탄두도 다탄두를 쓰면은 동시 타격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죠. 다탄두 여부는 아직 이제 확인은 되지 않았고요. 그 다탄두는 MIRV라고 해가지고 그 탄두 안에
그 여러 개의 그 폭탄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폭발을 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타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요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네. 이번 발사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2017년 화성 15형 발사 성공한 이후에 4년 4개월 만에 더 무시무시한, 지금 설명 들었듯이 더 무시무시한 화성 17형 발사에도 성공한 겁니다. 자, 4년 전 화성 15형 성공 발사 때 북한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사형의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자,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북한은 2018년 4월 1년 뒤에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그리고 ICBM 발사 중단, 즉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체 107,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다. 실험장도 폐쇄하고 그리고 실험도 안 하겠다, 발사도 안 하겠다 해놓고 4년 만에 갑자기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무기를 들고 나왔다. 그럼 그 사이에 아름아름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화성 17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화성 17형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미사일 시험이 그것도 수십 년에 걸쳐서 그럼요.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뭐 그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지만 사실은 선언했다고 외부에 발표를 하면서 그게 거짓이었다. 사실 돌아서서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미사일 개발을 했다. 신형 개발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고 네. 저렇게 되면 사실 북한의 저런 선언, 뭐 모라토리엄 같은 거를 믿었던 국제사회만 물론 뭐 다 믿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사회만 좀 이거 이상하네 하고 결국 북한에 속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의 협상이나 북한과의 대화는요 네. 늘 그 어떤 배경, 막후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정밀하게 추적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교훈을 얻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덕담을 나누는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하기도 했었죠. 당시 상황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께서 새벽에 그 ANS 새벽잠 설치시는 건 많이 습관돼서 우리 그 위원장께서 지난 우리 특사단 가서 약속을 해주셨고 또 이번에 또 아주 주동적으로 그런 신체적인 조치를 취해주셔서 내가 사죄한다고 했지요. 대통령께서 다시 새벽잠 설치실 이유 없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걸. 백두산이 천지물이 마르지 않듯이 이 천지물에다 붓을 담가서 앞으로 북남의 관계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된다고. 이번에 제가 오면서 좀 새로운 역할을 좀 썼죠. 아유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자, 심지어 올해 1월까지 10년사만 봐도 한반도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제의 결과처럼 북한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모라토리엄 중단을 시사했고 그리고 어제 ICBM 발사 전까지 무려 10여 차례나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한반도를 위협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북한이 모라토리엄 중단을 시사했을 때 그때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국 회의는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습니다. 자, 실장님, 지금 내용들을 저희가 좀 과거부터 좀 음성들을 들려드렸는데 이런 걸 보면은 지난 임기 5년 동안에 정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많이 외치면서 북한에 공을 들여왔었는데 이게 물거품이 된 게 아닌가. 사실 이게 별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북한이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은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일관된 태도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해 10월에 이제 스톡홀름에서 북미 간의 협상이 있기는 했지만 그 협상 자체는 되돌이켜서 해석을 해보면 네. 북한이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예상하기보다는 네. 그 일종의 의례적인 그 회담에 응하는 것으로 의례적인 나왔다. 회담에 응하는 것이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 한국 정부의 어떤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네. 북한의 태도가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노동당, 네. 노동신문, 노동신문 오늘 아침 보도가 굉장히 장문으로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도 보면 남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미제국주의에 맞서는 장기 항전의 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가 이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ICBM 발사는 남한 정부를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아예 북한의 협상 대상에는 남한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지금은 북한이 남한을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 노력했는데 협상 대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쌌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오늘 아침에 윤 당선인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자, 김은혜 대변인의 대독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을 해왔습니다.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춰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 대통령 미사일 발사 1시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 약속을 파기했다면서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입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자, 실장님, 지금 정부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얘기를 하고 국제사회 약속을 파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강력한 메시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임기를 앞두고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건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오늘 조선일보 봐도 5년 만에 이런 강력 규탄한다라는 비판의 기사들도 실리긴 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이번에 화성 17형 ICBM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주는 충격에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이 나왔지만 북한이 2018년에 스스로 이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라고 국제사회와 약속을 한 바가 있죠. 그것을 북한이 이제 정면으로 어겼다는 점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2017년 그 당시에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2397호 그 안보리 결의를 내놨을 때 거기에 보면은 북한이 향후에 ICBM 발사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의 메시지도 나왔는데요. 북핵과 관련해서 자, 5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프레임을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면적인 분석이다라고 좀 다소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전쟁 위기라고 느끼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요 멘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 북한의 핵 능력이나 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우려되는 것은 청와대 입장과는 반대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5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없다. 이건 단면적인 그렇죠. 분석이다라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관한 한 이제 5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기술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네. 조금 더 우려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인데요. 그 정치국회의 1월 정치국회의에서 그 모라토리엄 폐기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왔을 때 네. 아까 그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네. 모든 활동들을 재개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모든 활동에는 무엇이 포함될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관심사인데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네. 번째는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서해 동창리에 발사장에 가가지고 이거 개보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네. 그것도 사실은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때 폐기하겠다, 해체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거였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한 거고요. 네. 지금 한미 그 정보자산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도 뭔가 개보수하고 있는 이런 그 흔적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도 또 태양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카데미 시상식 때문에 신통방통가 하루 쉽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